두 분 말씀을 종합해 주시면서 네네. 혹시 지능 폭발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뭐 그 김재관 교수님이 아까 그 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그게 핵심이겠죠. 오늘 토론회. 그건 뭐냐면 결국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 기계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답은 사실 더 큰 질문의 답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뇌는 당연히 이건 물리학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뭐 우리가 휴먼 커넥텀이라고 부르죠. 그 뇌공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또 항상 언젠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뇌를 전체 완전히 시냅스 뭐 더 작은 레벨이라도 상관없어요. 100% 스캔하고 김대식의 뇌를 카피를 했을 때 그 존재가 김대식이냐 아니면 김대식의 좀비냐 그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좀비라는 것은 저에 대한 모든 기억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나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출원을 내지만 의식이 없겠죠. 거꾸로 물질을 복사했더니 의식이 있더라.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엄격한 물리주의. 그렇죠. 네네네. 바로 그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또 이 물리주의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철학자가 얘기하는 물리주의가 있고 또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물리주의도 그렇죠. 좀 따로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물리주의 같으면 물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복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의식이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뇌과학에 보면 아주 이상한 결과들이 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또 뇌를 연구하다 보면 좀 뇌가 멀쩡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냈는데 철학적으로 저는 가장 흥미로운 그 뇌 질환은 코타드 신드롬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 이제 프랑스 심리학자 코타드 분이 19세기에 발견한 케이스인데 이 분은 살아 있어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난 죽었다. 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해봐요. 당신 생각하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존재하는 거죠? 아니래요. 끝까지. 행동도 다 하고 하는데 존재라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가진 살짝 어떻게 보면 의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어쩌면 인간도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은 느낌이다. 착시 또는 필링이다. 어떤 필링? 지금이라는 필링.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이키아트릭 예제들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의식, 셀프, 나라는 것이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그렇게 펀더멘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 한 번 마셔도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하고 간단하게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 아주 심한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느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한 영역이 망가지면 망가질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약간 뭐 또 뇌과학계에서 좀 인기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 그럼 페노메놀로지하고 온톨로지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항상 그걸로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애톰에서 쪼개보고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모든 그 생각과 사유의 시작은 세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걸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건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진짜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망막을 보면 당연히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물질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드하지 않을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것은 그러니까 고양이한테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박쥐한테는 당연히 이 녀석들은 초음파로 세상을 볼 테니 당연히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초음파로 세상을 느끼겠죠. 자,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게 뭐 칸트의 뭐 아프리오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뭔가 세상이 있어.
근데 개가 되든 박쥐가 되든 인간이 되든 우리가 가진 아파라투스, 이 필터, 센서들을 통해서 뭔가 매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매핑이다. 어느 맵은 좀 더 좋은 맵이고 어느 건 좀 나쁜 맵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프로젝션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뇌각 이론으로는 프로젝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우리한테 보이는 이 피노메논 자체가 진짜 세상의 프로젝션이 아니고 무언가의 함수 값이라는 거예요. 기능표. 무엇이 기능표냐? 생존에 얼마만큼 진화 과정에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그 랭킹이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이 존재적으로 매핑이 된 것이 아니고 가치표라는 거, 밸류라는 거예요. 근데 통계학적인 밸류하고 진짜 값은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최근 뇌각 이론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같은 UX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그 노트북 컴퓨터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워드 다큐멘트 아이콘, 그거는 내가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마우스라는 기능에 가장 최적화된 표현이지, 진짜 문서하고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생김새로 봤을 때는. 단 그래도 인과관계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클릭하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아주 미니멈한 인과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형태적으로는 아무 이게 상호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한다. 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과가 빨갛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건 이게 생존의 가치표라는 거죠. 빨간색이라는 그런 식으로 의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한 것이 아니고 진화 과정에서 무언가 도움이 됐었던 가치라는 거죠. 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펀더멘탈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다시 그 얘기하면 조금 해볼게요. 한 말씀. 아니,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철학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철학자들이 자꾸 개념화를 좋아해서 일종의 물리적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속성은 이제 물리적인 속성과 이제 다른 층위에 있고, 이제 심적인 속성은 어떤 이 물리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실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적 속성 자체를 기능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능이라는 것은 근데 그때마다 진화 과정이라는 게 역사적이고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환경이 달라지면 기능도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의식이라는 게 만약에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절대 불변하는 어떤 실체라면, 그거는 그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시간적 흐름이 달라져도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각을 하든 경험을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나의 의식이니까. 그리고 뭐 역사적인 거를 공부해도 또 인간이 해왔던 다양한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어떤 잠정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것인데, 이제 철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건 지금 금방 던지시는 것처럼, 그럼 의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지위가 그렇죠. 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처음부터 고대 어떤 철학사를 보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그건 실체다라고 해서 너무 강한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김재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어떤 이제 심리적 속성과 이거는 구분을 해놓고, 심리적인 속성의 여러 가지 변화는 결국 물리적 속성에 의거해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속성을 물리적인 걸로 다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셨고, 그걸 조금 더 기능이라고 해서 좀 특화할 수도 있고, 김재건 선생님 주로 현실, 실현에 좀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 주제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기능으로 가면 문제는 이게 이제 AI와의 이제 관계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과연 그럼 이제 기능이라는 거는 인간이 충분히 접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그 관측도 하고 경험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면에서 우리가 기능적 관점을 이제 현재의 어떤 현 단계에서 저는 심리적 속성을 그런 기능으로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기계든 동물이든 어떤 그 뇌가 됐든 인공 두뇌가 됐든 그런 거에서 구현 가능하냐 과연. 예,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뇌과학 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인데, 예전에 로저 스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뇌를 이제 절단하는 그 외과 의사였는데, 지금 뭐 어떤 심리철학, 과학철학자로서 완전히 그 변신을 했죠. 이분이 이제 뇌를 절단하는 그 배경은 이런 거죠. 어떤 우뇌가 심하게 다쳤을 때 그대로 두면 좌뇌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절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뇌는 우뇌가 생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그 좌뇌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좌뇌를 보니까 나중에 좌뇌 안에서 좌뇌와 우뇌가 다시 생겨서 이제 예전에 우뇌가 이제 그 했던 기능이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바타마 코제이션이 이제 아까 수반 이론이 됐든 뭐 기능주의가 됐든 현재 뇌 과학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다 김재권 선생님 그 인정하는 그런 바타마 코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과 동시에 탑다운 코제이션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철학에서는 심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간에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속성이 막 변화하는 것은 그거의 발현체인 물리적 속성들 간의 변화, 인과관계 변화 때문에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발현된다고 생각하고 기능이 됐든 뭐든, 그런 관점이지 심리적 속성이 인과적 속성에, 물리적 속성에 인과적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대 심리 철학은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한 뇌과학에서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온다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 철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 쪽으로는 뭐 리벳이나 이런 분들이 실험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주 이제 그 좁게 하자면, 자, 뭔가 의식적인, 의도적인,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먼저 있고 이걸 통해서 물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내가 이 컵을 들겠다, 내가 이 컵을 들겠다라는 것은 비물질적이고 이건 심리적인 속성일 텐데, 팔을 드는 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는 뭐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분리하고 싶은 게, 사실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우리 물리학을 완전히 새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뭔가를 비물질적인 인과관계를 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뇌과학에서 실험을 해보면 항상 어떤 식이냐 하면, 그 자유의지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거의 액션하고 내가 그 액션을 원했다라는 그 의지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액션만 하면 되지 내가 그 액션을 원했다라는 의지는 왜 만들까 도대체. 뇌가 분명히 그 의지가 그 의지 착시 현상이죠. 근데 이게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길래 만들어졌을까 하면 또 갈라지죠. 누구는 진화적으로 내가 에이전시가 있다라는 믿음이 뭔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왜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적인 법칙으로는 좀비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의식이 있을까? 또는 의식이 있다라고 믿도록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제 많은 그 뇌과학자들은 아마도 의식이 있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기능이 뭘까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말씀하세요. 정말 이제 이제 소위 이제 성찰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김두식 교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대상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건 하나의 함수더라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동일하게 느낀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칸트적 이론에서 누메럴 월드랑 에피몰라스컬 월드 갖다가 이제 구별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건 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베부스트자인 위브 하우트 의식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내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쉽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공통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유전적이나 뇌 구조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4명의 뇌를 갖다가 스크램블 해놓고 누구 뇌인지 맞춰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맞춰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하겠죠. 두 번째로는 역사, 문화, 교육이라는 거의 비슷한 또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봤을 때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언어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머리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테니 결국은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 사과냐 라는 어그리멘트를 가져야 될 텐데 당연히 진짜로는 빨갛지 않죠. 우리도 알죠. 이거 카메라로 잘 그 픽셀 값을 보면 이게 뭐 RGB 밸류를 보면 00, 255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분명히 값이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그 이 해상도가 낮다 보니 각자가 느끼는 그 색의 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은 빨갛다라는 것으로 단어로 들어가고, 그 단어는 결국 그래서 뭐 이게 뭐 셰넌의 정보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결국 그 뭐 뇌과학 쪽에서는 언어 자체가 의미를 직접 매핑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된 신호만 전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 안에서 이런 걸 압축해서 신호로 보내면 상대방 그 신호를 가진 다음에 압축을 이제 풀어서 자기 거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서로 세상을 비슷하게 이해하는 건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 재밌는 건 고양이, 박쥐, AI죠.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의식이 정말 존재하든 뭐 일루션이 됐든 도모는 아닐 것 같아요. 흑백은 있느냐 없느냐보다 분명히 그레디에이션 레벨은 있을 것 같아요. 뭐의 함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도 뭐 제 의식도 제 5살 때하고는 지금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의 의식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거고, 뭐 100만 년 전하고는 더 다를 거고, 고양이는 더 다를 거고, 분명히 레벨은 있을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강한 AI가 생겼을 때 인간의 의식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셜리제이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테니,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이라고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의식은 정보 처리의 함수지 않을까 해서 웬만한 수준의 복잡도를 넘는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면 사실 다 의식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여기서 근데 제가 또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의식이 있다면 내면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사실 인간하고 기계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인간하고 동물하고의 관계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초점을 조금 더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건 철학적인 어떤 그 큰 담론의 얘기인데요. 예전에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무엇이 아톰이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뭐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많이 하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다시 질문을 던지고요. 뭐 그 역사가 철학에 쭉 지내오다가 뭐 그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다시 후에 와서 던지는데,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인데,
사이되고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논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존재의 의미는 그 예를 들면 이 컵의 존재의 의미는 컵이라는 어떤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가 구현되어 있는 어떤 존재자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고, 근데 이제 존재자는 시간적 존재고 역사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시간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자들이 달라지면 그 존재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의식도 인간이 원시 시대에 있었던 인간의 의식에서부터 21세기 인간의 의식까지도 수많은 시간성,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의식의 의미는 저는 다 인간에게서조차도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데카르트적인 어떤 그 의식이 실체다라는 논의는 철학에서 이제 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그 의식과 어떤 물질,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과 이 뇌에서의 어떤 그 물질적 요소가 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간의 관계를 지금 논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다 해명이 되면 철학은 사실은 논의의 영역에서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위축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과적인 어떤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영역과 그것의 수반에서 나타나는 심적인 영역의 관계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물리적인 뇌에서의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어떤 그게 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 왜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은 되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걔들이 매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좀 어떤 그 인과적 해명, 이런 것들은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철학은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학이 담당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뇌과학이나 어떤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이제 지금 결과들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철학과 어떤 과학의 어떤 그런 면에서의 어떤 만남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그 얘기하다가 또 그래서 진짜 그 철학의 어떤 전통적인 흐름 속에서 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인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 속에서 철학이 위축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모든 게 다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양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쟁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 같고, 또 AI 발전 과정에서도 철학자의 역할, 뇌과학자의 역할, 공학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좋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비유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물리 현상을 보더라도 이제 인간이 해왔던 모든 그 이제 물리적인 접근은 단순 경험이었어요. 인간이 처음에는 어떤 디테일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환경 속에서 들어가는 어떤 경험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 열이라는 게 어떤 그 높은 데서 열이 뜨거운 데서 낮은 데로 흐르더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해된 게 카르노라는 어떤 19세기 사람인데, 이 카르노는 그때 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물질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유체적인 어떤 형태를 지닌 물질로. 그런데 이후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볼츠만이군요.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 열은 유체와 같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미시적인 어떤 원자들의 요동이다. 그것이 격렬하게 요동을 하면 뜨거운 거고, 그게 요동이 작으면 차가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볼츠만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상태는 거기에 대응하는 수많은 미시적인 다양한 상태들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현재 뜨거운 물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외연은 미시적으로 보면 수많은 어떤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상태들에 다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이제 개념화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이제 그런 어떤 매크로한 것으로부터 사고를 시작을 했고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미시적인 그 세부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 미시적인 것의 개념이 먼저 생겨서 그 거시적인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도 뭐 하여튼 그 기본 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인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생성 과정은 마이크로스코픽한 것으로 해서 매크로스코픽하게 옮겨간 거지만 인간의 사유 과정은 그 여기라는 거죠. 매크로스코픽한 거를 보고 나서 어떤 그 이 사고의 진전에 의해서 마이크로스코픽한 것까지 이제 그 분석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 중에서 어떤 무슨 어떤 자유로움에 대한 개념, 슬픔에 대한 개념, 고통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그걸 하나의 의식 영역으로 범주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뇌에 대한 연구, 과학,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면서 그걸 이제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 이제 지금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아까 계속 이제 진화 또는 어떤 발생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이 철학자들이 그걸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쌓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적 사유 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인간은 의식의 존재를, 셀프의 존재를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과학에 의해서 다 정말 해명이 된다. 과학에서 해명이 된다면 이제 해명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개념화라는 작업이 AI에게서도 개념화를 할 때는 그런 정도의 개념화는 AI에게서도 가능하다면 인간 그 현재 AI 특히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 뭐 저같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 또는 철학자들도 기존 인공지능보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개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과거에 뭐 심볼릭 AI라 그래가지고 뭐 저도 학부 시절에 많이 써 프롤로그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다 얘기해줬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근데 신기하게 한 2009년, 2010년부터 쭉 보니까 데이터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지도학습, 뭐 강화학습 할 수도 있고 지도학습 할 수도 있고 쭉 하고 계층 구조를 가진 인공신경망이죠. 가짜 인공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 시각 시스템 좀 모방한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켰더니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라고. 잘해요. 90몇 %로. 근데 저는 더 관심 있는 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죠.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 중간 개념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셀프 오가니제이션으로.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고양이냐 강아지냐 그런 얘기고, 과거 심볼릭 AI에서는 우리가 정해졌거든. 개념을 정해졌거든. 고양이란 동물이고 다리가 4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톱다운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버텀업으로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중간 레벨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한 특정 신경세포는 무언가에 반응을 하는데 도대체 그 무언가가 뭐야? 이제 이거를 요즘 다이섹션이라고 불러서 이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해보니까 반응을 해요. 당연히 이거는 스페이셔 템포럴 시공간적인 패턴이죠. 그럼 그 패턴이 뭐야? 하고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왜냐? 이건 중간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왜 우리는 세상을 이런 언어라는 틀, 개념이라는 틀로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면 진화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학습 과정, 파일로지니, 온토지니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하드웨어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에서 이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서 뇌 안에 계층 구조를 들어오면서 수많은 중간 개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간 개념들은 단 한 번도 외부에 표현할 필요가 없는 개념들이다 보니
우리가 우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보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마도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엔티티 중에서 개념이 있는 게 1%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요새는 또 정량화가 가능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신기하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뭐 인터넷에 뭐 얼마가 있더라, 뭐 100제타바이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정확하게 정량화가 가능한 정보가 뭐 10에서 1%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정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한계죠. 철학의 한계일 수도 있고, 과학의 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잖아. 당연히 우리는 물체란 뭐냐, 존재란 뭐냐, 그게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의식 같은 거. 그런데 이게 뭐 여기 이제 철학과 현실이니까 오늘은 뭐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제 친구들 물리학자들 양자역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수식으로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은 몇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뭐 사냥하라고 만든 개념이지, 정말 미세 단위, 정말 마이크로스코피한 세상이나 의식의 세상을 분석하려고 만든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 도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따만한 도구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m짜리 도구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리 때려도 나노 공정은 안 되겠죠.